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IT 제조 기업입니다. 이번 선언이 일으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는 1,700만 톤, 자동차 800만 대의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삼성전자는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쓰는 플라스틱도 친환경 재생 소재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RE100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역시 목표는 2050년입니다. 삼성전자가 쓰는 전력은 25.8TWh, 구글과 TSMC의 1.4배, 인텔의 2.7배, 애플의 9배나 돼 전 세계 IT 제조 기업들 중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한참 늦은 겁니다. 애플은 4년 전, 구글은 5년 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이랑 거래하는 파트너사들도 RE100을 선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조달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그동안 선언을 미뤄온 삼성전자의 태도가 장기 투자자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며 이번 삼성전자의 동참 선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자, RE100 가입은 이제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동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싶어도 우리나라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장은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에서는 이미 2년 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해외 사업장도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한국에서 18.4TWh를 썼는데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0.5TWh, 고작 2.7%에 불과합니다. 이걸 2050년까지 10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쓰고 싶어도 쓸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개 기업이 쓰는 전력량에도 못 미칩니다. 값도 비쌉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기는 화석연료나 원자력 전기보다 10% 정도 더 비싼 반면 미국은 오히려 20%나 쌉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50불 이하가 수두룩 뻑뻑합니다. 전기요금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북미에서 PPA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과 거래도 못하는 시대. 하지만 새 정부는 2030년 30%였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을 최근 오히려 21.5%로 축소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만 정부는 TSMC가 해상풍력 전기를 사올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지원합니다. 반면 소니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부족해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연속기획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저희 기후환경팀 기자 3명이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소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담고 포장할 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만나볼 텐데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세상에서 환경을 걱정하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부터 이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조사에 참여한 서울의 한 중학교입니다. 서울모건중학교 1학년 15반 김명주, 오정우입니다. 저희는 학교에 올 때 생수병, 간식 포장재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많이 갖고 옵니다. 과연 저희 반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버려지는지 일주일 동안 조사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던 친구의 가방에 생수병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가져온 생수 하나 발견했네. 친구들의 가방마다 약속한 듯 꽂혀있는 생수병. 우리 반 29명 대부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페트병을 한두 개씩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플라스틱 위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줄까요? 지금 거의 다 물은 가지고 온 것 같네. 반 전체가 플라스틱 폐기물 전수조사에 참여했는데 며칠 만에 교실 앞 수거함은 페트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옆 다른 수거함에는 간식 포장재가 가득합니다. 젤리 정말 많이 먹는구나, 우리 반. 일주일 동안 저와 친구들이 버린 페트병은 모두 122개였어요. 곱셈을 조금만 해보면 1, 2, 3학년, 한 학년에 15학급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우리 학교에서 버려지는 페트병만 모두 5,000개가 훌쩍 넘는 거예요. 친구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반성할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 들여 만든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런데 마지막 학생의 말,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반성한다는 말은 좀 안타깝지 않은가요? 우리 청소년과 소비자가 지금처럼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든 제조회사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시민 2,600명이 참여한 지난해 플라스틱 조사에서는 7만 7천 개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 제품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봤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식음료 회사들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중 각 가정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의 4분의 1은 이 10개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은 이 5개 회사에 연락해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업들이 밝힌 플라스틱 사용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집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와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량 순위가 일치했습니다. 기업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만큼 소비자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 아래 깔려있는 모든 게 플라스틱이에요. 안 만들면 되죠. 정부에서 그거 아마 법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음료 회사는 무라벨 생수병과 플라스틱병의 무게를 줄였다고 말했고, 추석 선물 세트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겠다는 회사, 라면의 포장지를 줄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회사, 80여 종에 달한 비스킷에 들어갔던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제거했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플라스틱 세상에 뭔가 변화가 생길까요?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을 제거하거나 플라스틱 두께를 얇게 하거나 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업들이 친환경 수제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이 생산자들한테 꾸준히 이 플라스틱 감축을 요구하고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제 몫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국무조정실 조사에 대해 개탄스럽다,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면서 아직도 검찰총장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권 핵심부를 향한 고강도 수사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치 현안에 말을 아껴온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의혹에 대해 개탄스럽다, 사법 처리될 것이다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2,600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됐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의 조직적 비리 의혹을 암시했습니다. 후보 시절 당시 여권과 업자들 간의 유착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인이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윤 대통령이 사법 처리 카드를 꺼내들며 전 정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강도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총장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민 북송 사건뿐 아니라 탈원전 사업의 태양광 사업까지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의 충돌, 그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 간의 충돌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영국 여왕의 장례식 그리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특히 2년 10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끼리만 만나는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있어 만남 자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며 30분 남짓 진행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일 외교당국이 아직 강제동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정상이 만나도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흔쾌히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에선 온도차도 느껴졌습니다. 総理のニューヨーク訪問の具体的な日程については現時点で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의제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순방 첫 도착지인 영국 런던에선 오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자유를 존중하는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은 데 이어 정의당도 오늘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44억 원, 30억 원. 쌍용자동차와 구미 KEC 반도체 공장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각각 회사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안 되면 뭐 보험 넣던 보험을 다 해약하고. 현행법상 합법 파업은 손배소가 면책되지만 실제로는 파업 절차를 다 지키고 폭력 행위를 않더라도 점거 농성을 벌이면 합법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도 쟁의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파업은 시작부터 불법입니다. 야당들이 내놓은 노란봉투법은 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면책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 환노위는 논의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는 것 또한 저는 과도한 해석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일했던 30대 남성이었는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 남성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혼자서 순찰 근무를 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가해 남성은 이곳 역사에서 약 1시간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이곳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비상벨이 울렸고 달려온 영무원들과 주변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폴폰이 울려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제압을 한 거고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머리에 일회용 위생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1시간가량 먼저 도착해 순찰 근무 시작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이곳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뒤 신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언니가 무서워서 지금 집에 있으니까 몰라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제 트라우마가.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던 31살 전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올해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겉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실제로는 강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대체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지,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왜 없었는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해자 전 씨는 피해자와 관련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받아왔습니다. 먼저 숨진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넉 달 뒤인 지난 6월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전 씨는 재판 당시 겉으로는 줄곧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엔 재판부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재판에 전 씨 변호사는 전 씨가 사죄하며 용서를 바라왔고 범행 당일에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법원에는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속으로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왔던 겁니다. 남성이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원은 CPR을 하면서 병원을 이송을 했고요. 전 씨는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을까? 지난해 10월 경찰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올해 들어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추가 고소한 뒤엔 아예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를 접수한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지만 한 달 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연계 순찰 같은 보호 조치도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운신이 자유로웠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한 뒤에야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집값 하락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8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0.45% 떨어졌는데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 4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이 이제서야 안정이 되고 있는 거라면서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헬스 아파트. 84제곱미터가 보름 전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월에 2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반년 만에 6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2019년만 해도 이 아파트는 평균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다 19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2년 만에 27억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다시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2년째 계약을 하나도 못 했네요. 하루 종일 계약 한 통화 안 해요. 33평이 한 20억도 지금 채 안 하네요. 제가 안 사요. 8월 수도권 아파트 값은 한 달 전보다 0.66% 떨어졌습니다.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서울 마이너스 5.3%, 인천 마이너스 17.9%, 경기도는 마이너스 16.7%에 달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8월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89.9로 한 달 만에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전세 시장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5% 하락한 반면 월세는 0.12% 올랐습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집값이 너무 높다며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배까지 배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전에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에 10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급상승기 이전의 안전 상태로 가도 금융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순방 시기에 맞춰서 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해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도록 만들 거라는 건데 실제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체 회의를 다음 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당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대표 제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처분 자체를 각하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의 징계 시점을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로 꼽았습니다.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용산 가가지고 마이크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리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명이든 뭐 징계든 이건 윤리위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다음 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 전 대표가 먼저 제명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일정을 잡는 데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경찰도 빠른 소환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 주에는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가 예상되는데 윤리위 회의와 맞물려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새 비대위원 6명의 선임이 무효라는 5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불법 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어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하고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씨는 의혹 제기 당시에 도박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성매수 혐의는 부인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에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북한 체제와 북한군을 미화한다면서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 적시됐던 범죄 혐의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주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변론까지 열었는데 양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 통일의 염원을 농사일에 빗대 표현한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 지난 1989년 신화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림 아래쪽 사람들은 힘겹게 일하고 위쪽 사람들은 흥겹게 수확하는 모습이라 위쪽, 즉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화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4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한 재미교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지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 이적 활동을 찬양 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송을 낸 청구인 측은 말하고 표현물을 가지는 건 마음속의 영역이라며 모든 자유의 근간인 표현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매학성 원칙에 위배되고 반면 법무부는 국가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은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평화통일 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 수호에 충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8번째인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은 건 처음입니다. 앞선 7번의 판단에서 표현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들이 5명까지 늘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엔 못 미쳤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재작년 말 조두순이 출소할 때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게 아주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죠. 다음 달엔 미성년자만 골라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앞으로 병적인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김근식.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2달 반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범행의 대상. 9살에서 17살까지 여학생들만 골라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차로 유인했습니다. 죽든지 자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려고 그랬죠.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역 1년이 늘었습니다. 모든 형기를 마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2020년 말 조두순 출소 때처럼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1:1 관리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 제한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9살이 안 되는 여성은 접촉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즉시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추가로 치료 감호까지 가능하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치료 감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치료 감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조두순과 김근식처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자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재범 위험성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아 성기호증 환자며 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인 마약 두목을 잡기 위한 비밀 작전. 드라마 수리남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배경인 남미 국가 수리남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표현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이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수리남 교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서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넷플릭스의 드라마 수리남입니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국인 마약 두목을 검거하는 비밀 작전을 다룬 드라마인데 수리남 정부가 자국을 마약 국가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이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도 항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Documentaire worden genoemd waar zijn of niet waar. Het gaat om het creëren van een perceptie. En die perceptie die zij daar creëren is een negatieve. 외교부는 수리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남 정부에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외교부는 수리남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리남에 살고 있는 교민은 48명. 아직까지 현지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교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수리남을 관할하는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한인 회장을 통해 연락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는 영화의 배경이 된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국가와 도시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외교부에서도 배경과 줄거리의 영향력과 여파에 대해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거래된 중고 가방에서 한국인 어린이 2명의 시신이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충격을 줬는데요. 뉴질랜드 경찰은 두 아이의 어머니인 한국계 여성을 아이들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오늘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주민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산 중고 가방에서 아이 2명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5살에서 10살 사이 3, 4년은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의 어머니는 한국계 뉴질랜드인이었고 2018년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아이는 왜 살해했나요? 잠시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창고? 이 여성은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살과 10살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은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고 남편은 과거 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도 놀티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름도 돋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여성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긴급 요청했고 이 요청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여성의 신병부터 확보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성을 바로 뉴질랜드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45일 안에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내용을 검토해 송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하고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여성의 뉴질랜드 송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 7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우회전 사고는 여전하고 횡단보도에선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손짓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끝없이 마주치는 서울역 부근의 횡단보도. 한 시민이 도로까지 내려가 건너려 하는데도 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여성은 앞차에 막힌 차들이 멈춘 뒤에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차가 계속 다니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고 건너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건너려 하는 보행자라는 대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굉장히 좀 망설여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주저없이 건너가시면은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 그냥 지나치는 버스부터 발걸음을 떼려는 보행자를 보고도 지나가는 택시까지 멈춘 차량은 50대 가운데 17대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손을 든 보행자를 봤는지 급하게 정지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다른 보행자가 지나도록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손짓하자 멈춘 차량은 50대 가운데 44대, 그냥 서 있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실제로 길을 건너려는 시민에게 손을 들고 건너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서로가 확인하고 건너니까 서로 기분도 나쁘지도 않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와 운전자 간 눈치 보기가 여전한데요. 차량을 향해 이렇게 간단히 손짓을 보내면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보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표시를 준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고 분명해지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한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 줄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간단한 손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일상적으로 정착되면 우회전 교통사고가 더욱 줄어들 거라며 다음 달부터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 연표에서 뺀 걸 시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중국 측이 아예 연표 자체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 우리 정부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는 한국사 연표. 이 연표를 즉각 시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대신 아예 연표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쪽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걸 그쪽에서 원치 않았나 보죠. 뭐. 향후에 이런 걸 재발 방지하게 서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중국 정부가 그나마 이런 절충안을 제시한 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인 연표 시정 요구에도 중국 측이 반응이 없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시 유물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연표 수정 전까지는 한국 전시관 운영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한 전시회가 파국으로 갈 경우 양국 관계는 심각하게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사건은 역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고구려 문제는 학술 문제라는 중국 측 입장과 학술적 차원 이상이라는 우리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我愿意再次强调，学术问题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性的讨论和沟通。 근본 사안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번 사안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연표를 마음대로 고친 중국 측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꼼수란 비판과 언제든지 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만으로 14살 이하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이른바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에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한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가 도착합니다. 앳된 얼굴의 2명이 태연하게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가게 앞 CCTV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가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 변기 뒤에 훔친 귀금속을 숨겨놓은 뒤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금은방을 직접 턴 범인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은 20대였습니다. 이들은 붙잡혀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들을 모집해 범행에 나섰고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피의자들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귀금속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청소년들을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자기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죄라도 잘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 중 1명은 추가 범죄로 소년원 6개월 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1명은 불구속 처리돼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19에서 20살 남성 3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 대통령실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요 내외빈을 맞이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영빈관을 쓰지 못하게 되자 사실상 새로운 영빈관을 짓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모두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며 800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으로 내년에만 497억 4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실이 집무실 근처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격 제고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에 건의했고 기재부도 검토 의견에서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부속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했지만 영빈관 신축에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이전 관련 예산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제안을 해놓은 상태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집무실과 비서실 이사 비용인 만큼 영빈관 신축 예산을 이전 비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한쪽 수갑까지 풀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골목으로 내달렸고 결국 찾지 못해서 공개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젊은 남성이 쏜살같이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형사 한 명이 바로 뒤를 쫓고 맞은편 길에서도 경찰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달아난 겁니다. 피의자는 이곳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21살 남성인 피의자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혀 전남 여수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여수경찰서에 도착하자 피의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세워뒀고 경찰 장비를 차에서 내리고 있는 사이 피의자는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쪽 손의 수갑은 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00m가량을 추격했지만 골목으로 사라진 피의자를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에도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범인을 우왕좌왕하면서 놓쳐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고 합니다. 이 보육원 출신의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연신 역기를 들어올리고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 24살 청년.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 강한 씨입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진 강 씨는 5년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운동을 시작해 한때 국가대표까지 됐던 강 씨가 연락을 해온 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선수인데 자립준비하는 이제 그런 청년을 그날 왔길래 돈 500만 원 딱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운동선수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강 씨. 대선 후보 시절 만나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여전히 별다른 지원도 정책도 없다는 겁니다. 사안을 말하고 하니까 이건 어른 세대로서 잘못됐다 하면서 차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달라진 건 없네요. 강 씨 역시 5년 전 500만 원만 들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가운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80만 원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월세와 보증금이자 60여만 원을 내고 나면 늘 쪼들립니다.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운동 중단한 상태로 지금 제가 7kg 정도 빠졌어요. 2017년 5월부터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월 35만 원이 추가 지원되지만
그 전에 시설에 나온 강 씨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 실업팀에 들어가기도 벅찬데 경제적 어려움에 부상까지 겹쳐 강 씨는 선수 생활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운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꿈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출신조차 힘겨워할 정도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데다 경제적 관념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만 드니까 비슷하게 서로 사기도 당하고 빚도 있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쳤고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도 높았습니다. 절반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산사태 복구를 하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MBC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굴착기 기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기사는 26살 박지환 씨인데요. 현장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지시받고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서 소형 굴착기로 산사태 복구를 하다 숨진 박지환 씨의 발인식. 취업도 했으니 12월 엄마 생일에 선물을 사주겠다던 약속을 지환 씨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든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중소 중장비업체 직원이었던 박 씨는 산사태 복구를 맡은 도급업체의 제안을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도급업체 측은 안전모와 조끼를 지급했고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3명이 안전하게 일을 해라.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굴착기 쓸 때 사다리를 건너가지 말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너무 위험하게 작업하지 말라든가. 전문적이네요. 지환 씨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진행했냐 물어봤어요. 했대요. 지환이가 선명히 들어간 서류를 보여줘라. 내일 준대요. 근데 지환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지환 씨가 소형 굴착기로는 갈 수 없는 산비탈에 사다리를 놓고 이동하려 했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숨진 굴착기 기사는 원래 이 도로공사 영업소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영업소 측이 계단이 망가진다며 반대하자 이렇게 반대편에서 사다리를 대고 건너가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처음에는 이제 영업소에서 안 된다고. 사고 당시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도 없었던 상황. 도로공사는 당초 작업반장이 작업 중지를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중지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탄 작업을 하라고 해놓고 나갔다고 오는 사이에 그거 올라가는 거는 제가 그 작업을 멈춰내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김서현과 윤영철이 전체 1, 2순위로 각각 하나와 기아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2년 전 학교폭력으로 지명 철회됐던 김유성은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한화는 주저없이 서울고 김서현을 선택했습니다. 2순위 기아도 이변 없이 충암고 에이스 윤영철을 뽑았습니다. 예상대로 지명이 진행되던 가운데 두산의 2라운드 선택에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고려대 투수 김유성. 고려대학교 투수 김유성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2년 전 NC에 지명됐지만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 지명 철회와 함께 고려대에서 1년 출전 정지를 받았던 김유성을 다시 지명한 겁니다. 두산은 논란을 예상했다며 구단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반성도 했지만 그쪽 상대 쪽하고 합의를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구단도 뒤에서 백업을 하면서 그쪽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한 이제 사과가 이제 필요하고 이제 피해자 이제 납득 있는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평생 어떤 그런 누명이나 멍해처럼 이제 씌워지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두산 홈페이지와 SNS에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팬들의 성난 목소리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어머니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명될 걸 예상했다면서 이틀 전 김유성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잘못에 대한 인정은 여전히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야구 월드컵에 참가 중인 고3 18명 가운데 17명이 프로 지명을 받은 것을 포함해 전체 지원자 1,165명 중 1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포지션은 투수가 5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자, 이제 사전 촬영. 18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 중인 야구 대표팀은 캐나다를 콜드게임으로 꺾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그 첫 경기가 바로 내일 숙명의 한일전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초반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번트 실패에 아쉬운 견제사까지 공격 흐름이 번번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2대0으로 앞선 6회 공격력이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상대 실책에 볼넷을 5개나 얻어냈고 경대선에 말루 홈런까지 터지면서 대거 11점을 뽑았습니다. 13대 0으로 6회 콜드게임 승을 거둔 대표팀은 미국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며 6개 팀이 겨루는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의 슈퍼라운드 첫 경기는 내일, 상대는 얄궂게도 숙명의 라이벌 일본입니다. 양 팀의 이번 대회 기록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의 장타율과 타점이 조금 돋보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 2순위 지명을 받은 김서현과 윤영철 등 에이스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전이라는 건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어요? 지금 투수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이어 대만, 멕시코와 맞붙는 대표팀은 슈퍼라운드에서 2위 안에 들어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대표팀에 발탁됐다고 동료들에게 격한 축하를 받은 이강인 선수,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이틀 뒤 알메이라전 준비에 나선 마요르카. 선수단이 두 줄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이강인. 다들 신이 난 듯 이른바 등짝 스매싱을 날립니다. 축구대표팀 발탁을 축하하는 세리머니였다고 하는데요. 잘하고 오라는 뜻이었겠지만 이강인 선수 표정이 많이 아팠나 봐요. 아기레 감독도 아까 한 대 때리던데 이강인과 무슨 이야기를 이리 오래 나눌까요? 현지에서도 대표팀 차출에 관심이 많네요. 다음은 미국 대학 축구로 갑니다. 패스를 받고 공을 띄운 이 선수, 곧바로 기습적인 오버헤드킥 들어갑니다. 연결 과정부터 슈팅까지 모두 환상적이었던 원더골. 팀 벤치까지 들썩일만 하네요. 마지막은 메이저리그입니다. 투수 글러브 맞고 굴절된 타구, 유격수가 역동작에 걸렸는데도 맨손으로 잡고 정확한 송구까지 간발의 차로 타자를 잡아냅니다. 명품 수비란 바로 이런 거겠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 선수의 전력 질주 득점입니다. 은퇴 시즌에 정말 온몸을 불사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서쪽으로 확대됩니다. 또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청도와 호남 서해안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한편 14호 태풍 남마돌의 최종 종착지는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로대로라면 이번 주말 오키나와를 지나서 월요일에는 규슈 북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제주와 부산 등 경남 해안가가 초속 15m의 강풍 반경 안에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산지 등 동쪽 지방은 안개가 짙어집니다. 또 바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제주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또 비가 와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기온이 갈수록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